점수 잡는 Hackers.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RC를 담당하는 추대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시죠? 목적은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문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취업을 했습니다만 승진이라든지 이직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용도는 다 다양하겠지만 토익 고득점을 받고 싶다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자, 여러분들 토익 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으로 해주셔야겠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들은 많아요. 어휘 공부도 하셔야 되고, 문법 정리도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도 분석하셔야 되고, 시간 분배라든지 체력 분배, 여러 가지 실전 연습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문제의 유형에 대한 분석일 겁니다. 10년, 15년, 20년 넘게 토익이 출제되어 온 출제 패턴이나 형태, 이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건 15년 이상 토익 강의를 한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러분께서는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 문제 이거 나 알아. 이건 이걸 묻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답은 B야. 이렇게 풀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푸시는 분과 그냥 일단 막 열심히 푸시는 분과의 효율성의 차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만약 Part 5, 6를 기준으로 한 문제당 3초에서 5초 정도의 효율적 시간 차이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봤을 때 3초, 5초는 뭐 큰 시간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6문제를 합치면요. 3분 가까이 시간이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3분이나 5분이라는 시간만 있어도 어때요? 팟7에서 지문 하나를 더 풀 수 있어요. 맨날 시간이 모자라서 196번부터 200번을 찍던 사람이 그걸 풀 수 있다는 거죠. 큰 차이입니다. 한 문제에 대해 3초에서 5초 이상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문제에 대한 분석력이 좋아지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최근에 토익 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제를 보고 분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시험을 한 10번 쳐봐도 약간의 분석력이 생길까 말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럼 토익 시험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라는 건데,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Part 5 쪽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Part 6 쪽은 신유형이 들어온 이후 2016년 이후에 조금씩 진화는 됐습니다만 그 변화는 거의 2016년에서 2017년 상반기 때 거의 다 변화가 됐고, 그 이후로는 거의 세팅이 픽스가 된 상태로 한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Part 5, 6에서 최근 눈에 띄는 특별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이걸 조금 특이하다 싶은 문제들 제가 좀 뽑아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고 이런 걸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싶은 거 크게 두 가지 독특한 유형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최근 토익의 출제 경향 분석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두 개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600, 700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800 중후반에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향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하고 함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근에 토익에서 출제되고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좀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난이도 유형 두 가지 소개하는 형태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보죠. 자, 먼저 최근 RC에서의 어떤 경향 분석 Part 5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유형에 대한 재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들을 재활용하고 있죠. 특히 문법 패턴의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나왔던 문제를 또 내고 있어요. 어휘 문제도 거의 70% 이상이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약간씩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가 특히 반복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Part 5를 공략하실 때 일단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더 중심적으로 챙기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이한 문제들에 대한 비율은 어떨까요? 조금 새롭게 시도하는 문제는 매 시험에서 한두 개 정도 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대체로 어휘 문제 쪽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들은 기본 틀에서 거의 출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 출제되는 재활용도가 파트 5가 가장 높다라는 건 파트 5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파트 6는 어떨까요? 파트 6의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파트 5, 6를 묶어서 얘기하고 파트 7을 따로 얘기하다 보니까 파트 6는 파트 5에 붙은 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실제 문제도 어때요? 밑줄을 쳐놓고 단어들을 주고 고르는 형태의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관상으로는 파트 5에 더 가깝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보시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파트 7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6를 문제를 푸실 때는 문제 자체가 겉으로는 파트 5 유형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트 7에 더 가깝기 때문에 파트 7의 문제풀이 접근법을 그대로 파트 6에 적용하셔야 돼요. 즉 처음부터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문제 4개를 풀어가는 형태로 하셔야지 밑줄 친 부분만 보면서 답을 찾으려는 형태로는 절대 해결 능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독해력 자체는 파트 7보다 훨씬 더 높은 정교한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작 파트 7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는지만 파악하면 답을 찾을 수 있지만 파트 6는 더 정교하게 읽어주셔야만 접속부사 문제라든지 또는 시제 문제라든지 또는 알맞은 문장 찾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 독해력의 끝판왕은 어떻게 보면 파트 6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 7 독해가 약하신 분들이 대체로 파트 6에 그것도 알맞은 문장 넣기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 연결고리가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휘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에서 단서를 주기보다, 즉 밑줄이 있는 문장에서 단서를 주기보다 그 주변에서 단서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밑줄 친 바로 뒤 문장에서 정답의 단서가 80% 이상 배치되기 때문에 파트 6는 밑줄 친 문장과 그 뒤의 문장을 같이 이어서 어휘나 시제나 접속부사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독해력이 상당히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파트 5의 접근법을 가지고 파트 6를 공략하시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파트 7의 접근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파트 5, 6를 공략해야 될까? 앞으로의 효율적인 학습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파트 5는 일단 반복 출제되는 비율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문제를 풀러 갔을 때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보면 이 문제 내가 전에 봤던 문제잖아 이런 경우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평소 다량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속된 말로 우리가 뭐 양치기 한다는데 이게 필요해요. 파트 5는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패턴의 문제들을 사전에 접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와 전에 봤다라고 느껴지는 문제의 그 난이도 체감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전에 한번 봤었던 문제는 일단 좀 마음이 편안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문제는 일단 긴장하고 당황하거든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파트 5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어디 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시중에 서점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셔도 돼요. 해커스에서 출판하고 있는 천재 1, 2, 3, 1200제라든지 또는 정규, 중급, 기본 교재들의 문제들도 일단 먼저 성역을 하세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해커스코 KR로 가시면 토익 세션에 토익 적중 예상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매월 예상 문제를 올려드리고 무료로 인강으로 강의까지 해드리고 있죠.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꼭 적중 예상 강의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파트 5는 여러분이 토익 시험을 끝낼 때까지 다 풀어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문제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루에 하나씩 다운로드 받아서 풀고 강의 들으면서 해주시면 파트 5는 한두 달 안에 충분히 정복 가능하실 겁니다. 적중 예상 강의 문제 소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 점수가 아주 높지 않다면 어려운 문제 한두 개를 맞추는 데 더 초점을 두기보다 기본 문제를 100% 맞추는 쪽으로 더 접근법을 가지셔야 돼요. 기본 문제인지는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많이 봤다 싶은 문제 있죠? 문제를 보는 순간 좀 익숙한데 싶은 문제들은 확실하게 공략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 100% 접근이 안 되시는 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 많이 본 것 같아. 그런데 뭐였더라? 또는 이 문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죠. 익숙은 한데 이 문제의 포인트를 못 잡아내고 있다는 거. 그거 해결하세요.
처음 보는 문법이나 어휘 문제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 봤다? 내가 토익 공부를 한 1년 했는데 처음 봤어? 그 말은 앞으로 1년 동안도 못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달 출제되거나 두세 달에 꼭 한 번씩 출제되고 있는 빈출도 높은 문제들 위주로 그 기본 문제를 100% 확실하게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파트 5는 반복 출제되는 비율이 높다고 그랬죠. 자주 나오는 문제를 100% 처리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기본 점수를 딱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약간 찍듯이 푸셔도 돼요. 그래서 한 3개에서 뭐 많으면 5개거든요. 그 5문제를 다 틀려도 데미지는 없어요. 나머지를 다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파트 5하고 파트 6 46문제 중에 한 40개 정도는 내가 늘 보던 문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40개 중에 최대한 다 맞추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고 6개는 약간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찍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6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것보다 나머지 기본 40문제를 확실하게 100% 처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께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를 공략하시는 건 900을 넘긴 이후부터 공략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기본 문제만 100%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자, 파트 6는 어떨까요? 파트 6는 사실 파트 7과 같이 독해력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트 6하고 파트 7은 같이 학습하시는 것이 학습 효율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즉 파트 7과 파트 6가 다 좋아지도록 공부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휘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럼 독해가 안 되는 제1 이유는 어휘력 부족입니다. 지문을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계속 있어요. 무슨 흐름 파악이 되겠어요? 전혀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어휘력이 부족하신 분이 자꾸 모의고사 1, 2, 3, 4 풀고 있다? 그닥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오히려 해커스 포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휘 책이나 사전을 활용하셔서 어휘력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두세요. 두 번째,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데 무슨 독해가 되겠어요? 그죠? 누가 주어고 누가 동사고 누가 서술인지 이런 파악이 안 되는데 독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장 구조 분석은 파트 5, 6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휘력과 문장 구조 분석 훈련을 같이 합니다. 목표 점수가 700 후반이나 800 초반인 분인데 현재 점수가 이제 500, 600을 넘기신 분인데 모의고사를 푼다? 이건 방향이 맞지 않아요. 그죠? 그분들은 기본 체력 훈련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하건 야구를 하건 농구를 하건 그들 모두 다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 훈련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체력이 아주 약한데 아무리 좋은 코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습득할 기본 체력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과 문장 구조 분석은 일단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직독, 직해가 될 수 있고 이게 되어야 파트 6와 파트 7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점수대가 낮거나 또는 기본기가 잘 안 되신 분은 문제집을 푸는 쪽보다는 기본적인 어휘력 향상과 문장구조 분석 훈련을 먼저 더 많이 하세요. 이쪽을 한 7 정도 하시고 문제 푸는 쪽을 한 3 정도로 하셔서 밸런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트 6하고 파트 7에 나오는 지문들은 비슷한 느낌의 지문, 비슷한 흐름의 지문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의 그 글의 흐름을 전개를 잘 알고 있으면 독해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전공이 건설이라고 합시다. 토목, 건설, 오케이. 근데 지문이 나오는데 양쪽에 다리를 넣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어떤 공법을 쓰고 어떤 크레인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 자, 전공자가 아니면 뭔 소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쪽을 잘 아는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맨날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늘 보던 내용이니까 술술술 읽어지겠죠. 여러분이 경제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경제 관련된 얘기가 지문에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글의 내용이나 글의 전개는 훨씬 읽기가 편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평소에 파트 6, 7에 자주 봤다 싶은 지문을 소리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거의 외운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세요. 그럼 다음에 시험장 갔을 때 비슷한 스토리라인의 글은 훨씬 편하게 읽어줄 수 있다는 거. 독해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파트 6에서 글의 전개 흐름 파악하는 것이 원활해지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얻느냐? 바로 알맞은 문장 넣기를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평소 내가 많이 보던 글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편안하다, 자연스럽다는 게 몸에 익혀지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보기 4개 중에서 그냥 눈에 띄어요. 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향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 한두 개 정도를 선정하세요. 하루에 지문 하나, 두 개, 파6, 파7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편지글이나 기사글, 파6에 주로 나오는 게 편지글이나 기사글이니까 편지글이나 기사글을 선정하셔서 그 글을 최소 3번, 많으면 10번 정도, 특히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여러분의 감각적으로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눈, 귀, 입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듣기도 좋아지고 스피킹도 같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하루에 지문 한두 개를 선정해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생각날 때마다 읽으세요. 소리내서 한두 번씩 읽어서 하루 종일 한 10번 이상 읽을 수 있게. 그걸 한두 달 실천하세요. 그럼 굉장히 파6하고 파7이 좋아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쉬워요.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이걸 꼭 한두 달 실천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토익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본적인 영어 회화나 독해력도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꼭 실천해 주세요. 파6는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글을 소리내서 여러 번 읽는 훈련을 꼭 같이 해주셔요. 그리고 어휘력과 문장 구조로 기본 독해력의 베이스도 같이 향상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파트 5, 6의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또한 아주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난이도 상짜리 문제 2가지를 제가 소개한다고 그랬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건 although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정답이 문제입니다. 접속사 뒤에 형용사,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자, 하지만 토익에서 실제 출제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제가 문제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앞에 밑줄이 있네요. 보기를 슬쩍 보니까 어떻습니까?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있죠. 늘 보던 거잖아요. although와 despite의 조합은 뭐 중학교 때부터 보던 거죠. 바로 구와 절을 만드는 접속사와 전치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어 동사의 절이 오고 하나는 명사나 동명사의 구가 오는 형태로 전치사죠. 그런데 보기 밑줄 뒤로 보니까 어때요? 형용사가 있어요. 접속사 뒤에 형용사도 아니고 전치사 뒤에 형용사도 아니고, 야, 이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다가 형용사 있으니까 how expensive, 이쪽도 어설프게 또 함정을 깔아놨죠.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부사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는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when 주어 동사, although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그죠? 이건 우리 다 아는 거. 그런데 이것도 아시죠? 이 주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주어를 생략하면서 동사를 분사의 형태로 가져가는 거, 이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죠. 부사절을 분사구로 전환하는 거죠. 축약.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에요. 이것도 알아요? 접속사 뒤에 doing과 done이 붙는 것도 알죠? when doing 할 때 although done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세 번째를 잘 모르세요. 주어가 중요하지 않은데 동사까지 비동사인 경우는 이 동사까지 생략할 수 있어요. 왜? 비동사가 의미가 없어요. 비동사는 linking verb거든요. 연결만 해주는 거. 주어가 없는 마당에 be가 being이라고 분사 구문으로 가져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 보어만 남게 돼요. 보어 자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용사나 전치사 구가 올 수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부사절 접속사 뒤에 형용사나 전치사 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사절의 축약 형태가 됩니다. 결국 이 형태의 문제를 토익에서 간혹 출제를 해요. 물론 매달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 상짜리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상태에서 형용사를 보고 처음엔 당황할 수 있지만, 접속사 뒤에 it is expensive인데 it이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없어도 되니까 생략했다면 although expensive가 가능하지. 그럼 정답은 A.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어렵지만 이런 내막을 알고 보면 또 해볼만 하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용 연습. 자, sales 어쩌고 저쩌고가, 그리고 콤마는 수식어, 그럼 여기 동사야.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구조 파악은 돼야 됩니다. 이런 구조 파악이 안 되는데 뭘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시작을 못 해요. 제 얘기는 이런 구조 파악 훈련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식어 부분이에요. 그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도 있고 형용사에다가 대명사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밑줄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disappointing 형용사가 있죠. 그럼 접속사 두 개는 모르는 분 어때요? 야, 이 접속사 여기 왜 있어? 형용사 앞에, 그죠? 그래서 촥촥 버립니다. 답을 버리니 답이 안 나오죠. 이때 여러분이 가만, 부사절 접속사 뒤에는 주어비 생략하면서 보호만 남을 수 있다 그랬는데, 즉 형용사나 전치사구만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although disappointing이 가능하겠구나, 그죠? 결국 although sales를 받는 although sales were disappointing인데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아까 우리가 패턴 문제에서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단지 밑줄 disappointing이 문장의 맨 앞에 있던 거를 살짝 문장의 주어 동사 사이로 넣어서 좀 더 복잡한 느낌이 들게 만든 거예요. 결국 출제자는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초고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패턴은 뭐예요? 형용사 앞에 밑줄에 부사절 접속사가 결합될 수 있다라는 거. 부사절 접속사 뒤에 형용사가 결합될 수 있다. 원래는 although they were disappointing인데 although disappointing, 비록 실망스럽지만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을 최근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900점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를 꼭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나온 문제들 중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제가 이건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누가 형용사 앞에 접속사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연습 한번 더 해보실까요?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죠. 푸는 시간 잠깐 드릴까요? 제가 한 10초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On-site worker들은 주어 must wear protective wear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까지 문장은 끝났어요. 할 말이 끝나면 사선을 탁 그어서 이제부터는 뒤에 수식어 꼰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를 슬쩍 보니까 분사 하나 있고요. 전치사 또는 접속사,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부사가 하나 있어요. 보기 구성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죠. 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밑줄 뒤로 보니까 전치사구가 있어요. 전치사구는 어차피 문장에 그냥 수식어 덩어리니까. 그럼 밑줄에는 뭐예요? 할 일 없는 밑줄이니까 보통 그렇죠. 부사 자리로 방향을 잡습니다.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부사는 혼자 잘 노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clearly가 부사로 문법적으로는 딱이었어요. 근데 이 clearly라는 부사 자체가 지금 이 문장에 있는 동사 where랑은 별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 where는 뭔가를 입는 건데 clearly는 보통 뭔가를 명확히 보여주거나 뭔가를 분명히 말하다 say something clearly 또는 show something clearly. 근데 where something clearly는 안 맞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부사 자리가 되고 부사를 넣을 수 있었지만 맥락이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뭐야? 그렇다고 뭐 접속사를 쓸 거야? 근데 접속사가 답이었어요. 왜? 접속사, 부사, 접사 뒤에 뭐 전치사구가 보호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원래 문장은 while they are on the court인데 while they are on the construction site인데 그들이 공사장에 있는 동안인데 여기에 they are 앞에 나오는 workers랑 동일하니까 생략하면서 while on the site, while on the construction site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접속사 뒤에 전치사구. 전치사구 앞에 접속사를 고른다? 자,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지 않고서는 고르기 힘든 문제 유형이라서 오늘 꼭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부사 접속사 뒤에 형용사나 전치사구가 결합되는 축약 형태 최근 토익이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 한번 꼭 잡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최근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난이도 문제 그 두 번째 유형입니다. 동사 뒤에 밑줄인데 동사가 답이야. 동사 뒤에 동사.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뭐일까요? 그죠?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유형부터 보실게요. 미스터 이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은 help, 도움을 줬습니다. 뒤에 be, 보통 도와주다 뒤에는 누구에게 도와주거나 무엇을 도와주다죠. 목적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니까 명사인가? 그러다가 뒤에 how 주어 동사가 명사절이나? 그러면 밑줄에 할 일 없는 야, 이 뭐지 문제가? 이러고 있어요. 보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품사들이 깔려있고
근데 답이 A. imagine. 동사. 동사 있는데 또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것도 이해 안 되죠. 이건 help라는 동사의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건 좀 유명해요. 웬만한 책에 다 적혀 있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자세히 들으면 help는 help somebody가 to do하게 도와주다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to에서 투부정사 to를 생략하고 help somebody가 do하게 도와주다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약간 사역동사랑 비슷하죠? make somebody do, help somebody do. 그래서 뭐 문법책에서는 사역동사에 준하는 바가 있어. 그래서 뭐 준사역동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건 이 목적어가 누군지 빤히 있거나 앞에 언급했거나 또는 앞에 있는 상대방 you인 경우에는 이거 생략할 수 있어요. I'll help do. 야, 내가 do하게 도와줄게. 누구? 뭐 너를 또는 앞에 언급한 목적어를. 이게 가능합니다. help do하게 도와주다. 그죠? 누구를 필요 없는 경우죠. 이미 깔려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help 뒤에는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 자, 이거 동사 뒤에 또 동사가 답인 거. 이거는 배운 적이 없으면 또 역시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다는 거 알아야 이 문제에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정리해 두실게요.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한번 연습해 보죠. 시간 한 10초 드릴까요? 응용을 해도 조금 어렵게 제가 세팅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서포터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죠? 이 새로운 지하철 라인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서포터들이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추가적으로 생기는 라인이 help 도와줄 거래. 뭐? help 뒤에 이제 동사 있으니까 목적어 와야 돼요. 그죠? 보니까 뒤에 traffic이라는 애가 보입니다. 이미 목적어가 있네. 교통을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 easily. 자, 요거 틀리기 쉬워요. 부사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데 그 사이에 부사가 온다. 이 부사가 동사 수식을 하는 부사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적어가 동명사일 때 딸린 식구로 갈 수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타동사는 목적어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해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래. 그런데 여기에 부사가 동사야 내가 도와줄게 하고 요 사이를 삐짓고 들어오면 이건 도와준다기보다 오히려 그 덩어리에 삐짓고 들어서 방해가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타동사, 목적어 사이는 동사 수식에 부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like you를 하는데 I like very much you 하면 이상하죠. I like you very much가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타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부사 삐짓고 들어오는 건 동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동사를 도와준다 하지만 동사는 전혀 도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받는 기분이죠. 그래서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이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easily help traffic 또는 help traffic easily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뭐야? 이미 목적어도 있는데 부사도 아니고 뭐지? 이때 help잖아 라는 생각 하셔야죠. 왜? help는 help do 하게 도와주다가 가능하니까. 그렇다면 ease가 명사지만 동사도 되니까 help ease traffic, 교통을 좀 더 easy하게 만들어주다. 좀 더 원활해지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help ease traffic 이렇게 된 겁니다. 어때요? help가 do를 갖는다는 걸 모르면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자,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하세요. 타동사, 목적어사의 부사는 안 되는 거 이것도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습 한 번 더 해보시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자, 이제 동사 help를 보는 순간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help를 보면 help, 토익에서 그 유명한 help 이렇게 주목하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은 도와줍니다. 뒤에 뭐, 그 보기를 쭉 보니까 목적으로 쓸만한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목적어 자리로 보기에는 뒤에 뭐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요? minimize.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동사 있는데 동사 원형이 help는 뒤에 do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이 자리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동사와 동사 사이에 그렇죠. 만만한 게 부사 자리인 거죠. 그래서 effectively가 들어가서 help effectively minimize something. 이거 가능합니다.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그 사이에 부사 넣는 형태로도 출제를 했습니다.
되겠죠? 다양한 각도로 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help 뒤에 do가 올 수도 있어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help 뒤에 do를 고르도록 하진 않았지만 그 내막을 알아야 부사를 편안하게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소개했습니다. 자, 제가 한 문제만 더 변형된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출제는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지금 막 토익 시작하신 분은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10초 드릴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M-Online은 is pleased to announce 발표를 기쁘게 했어요. It now offers overnight shipping. 이제 저희는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아침에 받아보는 그런 배송을 실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but this option은 이 옵션은 뒤에 밑줄이에요. 주어 있고 밑줄인데 보기 딱 보니까 동사들 보이고 동사 자리네. 동사 고르면 되는 거. 보기도 되게 쉬운 동사들 깔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밑줄 뒤에 얘가 뭐지? 얘도 동사잖아. 동사원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주어 뒤에 동사가 깔려 있는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배운 help do는 가능하니까 근데 help는 없어. 이건 또 뭘까? 자, 여러분 혹시 강조 구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말은 강조하고 싶을 때 그 강조하는 앞에다 두면 돼요. 너를 사랑해 나는 이러면 되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I love you의 문장에서 you를 앞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영어는 어순을 지키지 않으면 역할이 바뀌기 때문이죠. 동사 앞에 오는 것이 주어고 동사 뒤에 오는 것이 목적어나 보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위치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바꿀 수 없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강조할까? 그래서 영어에는 강조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I를 강조하고 싶을 때 It is I that love you. 그건 너야, 이건 나야 널 사랑하는 것. 그래서 I를 강조하죠. You를 강조할 때는 It is you that I love 라면 너야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어에서 말하는 강조 구문이에요. 우리말은 이게 필요 없어요. you를 앞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너를 좋아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동사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It is love that I you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사를 강조할 때는 동사 앞에 do를 씁니다. I do love you. I do like i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바로 동사 원형 앞에 이 do가 강조의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does입니다. 토익에서는 굉장히 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죠. 자, 이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알고 풀었을까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동사 원형 앞에 do, does, did가 올 수 있구나. 강조 구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제가 한번 옵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초빈출이 아니라 초희소성이 아주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살짝 구경하시면 돼요. 제가 스트레스 드리려고 이 문제 소개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난이도 상 문제를 소개하려고 했다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두 가지 문제 패턴 정리 좀 할까요? although 접속사인데 그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 전치사 구가 올 수도 있다.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although expensive도 가능하고 while on the bus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여서 접속사 전치사구 앞에 접속사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동사 뒤에 또 동사가 왜 와? 바로 help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help do의 구조가 가능해요. 그죠? 이것도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가로 보여드렸던 강조 구문도 I love you에서 I do love you가 가능해서 동사 원형 앞에 do 올 수 있다는 점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일부러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소개는 했지만 그건 지금 모든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득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할 유형이라 그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려운 문제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문제는 900, 950을 구분하기 위한 난이도 상, 즉 초고득점짜리 점수의 변별력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800 후반까지도 기본 문제만 100% 맞추면 돼 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노출이 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100%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해 주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어휘력이 부족하면 토익 고득점이 아니라 아예 700, 800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휘력을 일단 기르는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문장 구조 분석과 함께 직독직해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체력 훈련 꾸준히 하세요. 김연아 선수도
피겨 스케이팅이 최고가 됐지만 맨날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만 탔어요? 아니에요. 일어나면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조깅을 하면서 기본 체력 훈련은 늘 매일 빠짐없이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실전반이라고. 이미 점수가 800한 중반 넘었다고 절대 기본적인 훈련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파6, 7의 지문 한두 개를 골라서 소리내서 읽어주는 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파악이 되면 독기력도 좋아지지만 특히 파6에서 알맞은 문장 넣기를 포함한 파6 문제 전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같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해커스 토익에서 준비한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경향 분석,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2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점수는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700만 넘겨도 되고 어떤 분은 950, 60을 받아야만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2주 만에 900을 받았대, 이런 후기들을 보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나는 지금 4개월째인데 괜찮아요. 원래 기본기가 되게 좋았던 분인데 2주 만에 토익적인 전략 접근을 강사들을 통해서 또는 학원 강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2주 만에 끝난 케이스예요. 원래 기본이 좋았던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기본기를 계속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한국에 태어나신 여러분이 다 한국어를 잘 하시듯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IQ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면 됩니다. 하루 1시간 토익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럼 2시간 하세요. 3시간 하세요. 그러면 조만간 목표 점수는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제가 해드리는 이런 분석력 있는 강의를 조금 결합시키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저하고 해커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